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지혈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약초 달인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름을 약초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약초수. 500cc 물병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초수가 100cc 정도로 뽑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를 이제 채우시면 되겠죠. 물을. 그런 다음에 약초수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500cc 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병을 오전에 조금씩 나눠서 물 대신에 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후에도 하나,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럼 여러분께서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1리터니 1.5리터니 뭐 이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냥 1리터 정도 이상은 드실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기자, 산사라는 약이 있어요. 구기자, 산사가 딱 1대1로 들어갑니다. 반반씩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산사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산사는 가평에 굉장히 많은 게 산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가평이 안 보인다고요? 저는 산행 가평 가끔 오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산사를 보는데 가평 천에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여튼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조그만 사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구기자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장수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구기자 자체가.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엄보성 목사님께서 원래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목회하시면서 합회장님도 하셨고, 근데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자녀한테는 아버지이고 또 어떤 사회에 가면 또 거기에 구성의 일원이 되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물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여기에 좋다. 근데 구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에 좋은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간에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기자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다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약인데다가 그리고 산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사는 나무입니다. 산사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그 어떤 약초보다 좋아요. 사실 이건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구기자 산사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살이 빠졌다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래서 이게 천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물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 부담감 없이 부작용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안 나와요. 특히 구기자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 다시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한 포를 한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샷 하면 안 돼요. 원샷 하셔도 되는데 500cc를 한꺼번에 드실 경우는 뭐 이렇게 땀 빼고 왔거나 그럴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드시면 아마 몸이 가뿐해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점심시간에 저 때문에 오래 드셨잖아요. 자,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벌써 배고파요? 벌써? 집사님 어떠세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느낌 얘기하실 분. 자, 여러분 입이 아프죠? 자,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할 때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힘들고요. 하지만 이게 적응이 되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단계까지가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좀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면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너무 섣불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집사님께서 속이 편하다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안식일에 오후에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후에 강의를 할 때 이때가 좋은 시간이에요. 졸려오는 시간인데 그러신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속이 편하면 좀 덜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할게요. 고지혈증은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드시고 계시네요. 자, 여기서 말 그대로 혈중의 지질 성분이 많이 증가한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 질문부터 할까요? 고지혈증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증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의사들은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럼 막힐까 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어떤 게 있어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 중풍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심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또 고혈압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자체는 나한테 뭐 통증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게 하는데 합병증들이 이런 게 있죠. 죽상경화는 이제 동맥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맥경화에 따른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것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예방 목적에서 투여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도 고지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그 의사들이 정리한 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마른 사람 고지혈증 있는 경우는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흰 밥이나 흰쌀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해도 마른 사람일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적은 경우, 말랐기 때문에 근육량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연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지방 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줍니다. 가장 그 일반적인 약이 스타틴이라는 건데요. 화이자에서 만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 중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이 고지혈증 약은 화이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약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먹는 약이기 때문에. 자,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버리는 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식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텐데 그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든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겠지만 내 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합성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약이에요. 그러면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자마자 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콜레스테롤 약 몇 개월치씩 처방받습니까? 네? 몇 개월분을 처방받으세요? 한 달씩.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종이 상자 형태로 받으시나요? 아니면은 그 종이 상자 형태로 그 안에 있는 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작용 읽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이 부작용 얘기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은 첫 번째가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유발시킵니다. 이거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 부작용란에.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생각나세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 자체가요 당뇨병을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떤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게 더 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보자는 거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고지혈증 약? 1년밖에 안 돼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뇨병을 먹었어요. 작년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고지혈증 약 때문일지 아니면 내 생활이 안 좋아서 당뇨가 생겼을지 알 수 있나요? 본인 판단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보통 당뇨가 없었다고 치고 고지혈증 약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약 때문인지 내 생활이 잘못돼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기적의 고지혈증 약, 이제는 애물단지 전략에서 작은 글씨 한번 가운데 거 읽어보시면 스타틴 제제 당뇨병 유발 입단 보고 미국서 제약사 상대 소송이 1000건. 그럼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송을 벌이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0건 이상. 나 이 약 먹고 당뇨병 걸렸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고지혈증 약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수치를 올리는 겁니다.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코로나 백신 맞는다 해서 죽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다 죽지는 않죠. 그리고 그 백신의 부작용이 있죠. 근데 다 나타나진 않아요. 이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인데 다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한테 슉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즉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원래 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고지혈증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신문 하나 가져왔는데 약사공론이라고 약사들이 보는 신문이거든요. 고지혈증 약, 리피토 등 175개 품목이 AST, 이게 간 효소 이름이죠. GOT, GPT 뭐 이런 거. 이거를 증가시킨다는 유해 사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은 현실적으로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첫 번째 당뇨병 유발시키고요. 두 번째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수집한 사례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기서 플레이 시켜야 되나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플레이 시키죠? 예. 그래요? PPT 다른 데서는 플레이가 되던데? PPT 상으로도? 그럼요. 그 PPT에 그게 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분이 콜레스테롤 약을 이제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의사가 높으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분이 그렇게 드셨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걸 실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사한테 약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듣나요? 안 듣죠.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이분한테 나타난 부작용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데이터로도 아주 많아요. 근데 나한테 안 나타나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이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타깝네요. 고지혈증약이 세 번째 부작용. 근육의 무기력증, 근육 통증, 근육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은 사람 중 5에서 10%에서 근육 손상이 나타나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정보도 없죠. 실제로 제가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먹으면 왜 이렇게 몸살처럼 아프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요. 아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의 근육이나 간을 만드는 데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간에서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근육을 만들 때, 신경을 만들 때 부족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통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아이고 여기도 이제 그 사례를 가져온 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아예 날아가 버리고 없네요. 자, 근육통을 경험했던 분의 영상을 제가 하나 찍어놨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내에 논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밝힐 텐데요. 제가 안양교회에서 우리 건강 세미나를 했잖아요. 보름간. 그때 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가평교회를 위해서 새로 찾아온 논문인데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논문이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2010년 아니 2020년인가 2021년 논문이에요. 아주 최근 논문입니다. 근데 영어로 된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해석을 좀 해왔는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글씨 한번 보세요. 장내 미생물 및 미생물 관련 대사체가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즉, 장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배웠죠. 근데 그 미생물이 어떤 식이섬유를 먹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장내 미생물의 관련 대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지혈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숙주의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논문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고지혈증과 그 합병증, 우리가 얘기했던 중풍, 뭐 이런 것들, 고지혈증과 합병증, 그에 따른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이와 관련돼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의 절반이 고지혈증하고 연관된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심장병, 당뇨병도 연결돼 있거든요. 당뇨병 있으면 투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합쳐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억 명이 죽는다 하면은 5천 명은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죠.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고지혈증 약이었고. 자, 다음 논문 내용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비만, 당뇨병, 죽상경화증, 이게 동맥경화증이에요.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및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기억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식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오래 씹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병이 잘 걸리더라. 이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환경 오염이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고기를 많이 먹던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고기 많이 먹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맨날 풀떼기만 먹던 그 시대에도 잘 안 씹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병에 잘 걸리더라.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 먹잇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내 미생물 먹잇감? 섬유질이에요. 그 시대에도 섬유질을 대충 씹고 넘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장내 미생물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밑에 글 읽어볼까요? 본 논문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고지혈증 및 관련 만성질환 발병의 핵심임을 제한한다. 고지혈증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군과 고지혈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고지혈증 걸려 있으면 내가 뭔가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고기 많이 먹고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물론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먹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미리 제가 이거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이런 논문들은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최근 10년 안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경제 포럼이에요. 경제 포럼.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 포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향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1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장내 미생물에 관한 것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경희대 몸담고 있는 그 실험실에서는요, 옛날에 장내 미생물로 실험하는 실험실은 미생물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장내 미생물 실험을 해요. 저희 실험실도 해요. 근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최근에 했던 실험이 뭐였냐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정신분열증,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실험했어요. 근데 장내 미생물 생태를 바꿔버리니까 조현병 치유가 좋아져요. 제가 아까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거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급격히 정신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환경적인 요인, 인간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아까 대변은행이 생길 정도니까 우리나라도 생겨 있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장내 미생물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음식이 이런 음식인데 결국에 이런 음식들이 장내 미생물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최근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발맞춰서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혈증 환자는 장내 미생물의 구조와 기능이 교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지혈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좀 이상해. 이거예요. 자, 밑에 거 읽어볼까요? 대사증후군,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고지혈증을 다루고 있죠. 이 고지혈증 환자의 대변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여러분 비피더스 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가 비피도박테리움이에요. 예, 유산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선전에도 나와요.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좋은 균이거든요. 이 좋은 균들이
이 고지혈증 환자의 대변에는 이런 좋은 균들이 적어요. 적고 뭐가 많냐? LPS 생성 박테리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LPS를 생성하는 미생물이 더 많더라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LPS가 뭐냐면 독소예요. 우리가 쥐 실험을 할 때 그 쥐한테 이 LPS라는 걸 주입을 시키거든요. 독소를 주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약을 준다든지 뭘 줘가지고 이 LPS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 독소가 많이 좋아지는가, 이런 거를 실험을 하거든요. 즉 LPS는 독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지혈증 환자의 대변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많더라예요. 엄보선 목사님, 아까 독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많으면 장내 그 점막이 얇아진다고. 얇아져요.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얇아져요. 좋은 미생물들은 장 점막을 두텁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의 장 대변을 보면요,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균형을 맞추려면 역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잘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고지혈증 있는 쥐의 대변에는 훨씬 더 많은 LPS 생성 미생물과 이 미생물이 점막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LPS, 이 독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고지혈증 환자의 대변을 분석해 보니까 많더라는 건데 이 미생물이 또 하는 짓이 뭐냐면 장 점막을 손상시켜 버려요. 그러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돼요. 장에 구멍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타 다른 문제들이 막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면 내 몸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은 조그만 걸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은 것으로. 근데 나중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커지다 보면 아주 큰 문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읽어볼게요. LPS 생성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는 혈청 내독소 부하를 증가시키고 독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지방 축적을 유도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발단은 내가 섬유질 안 먹고 잘 씹어서 먹지 않으면 좋은 균들은 없어지고 나쁜 균들이 많아지는데 그 나쁜 균들이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독소는 몸에 염증도 일으키고 지방을 많이 축적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장내 미생물들이 지질대사 향상성을 조절하고 고지혈증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좀 지루하시죠? 안 지루해요? 네. 벌써 끝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논문의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해석을 해왔는데요.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군은 뇌에 포만감을 매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 대한 지질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내 장의 미생물들의 균형이 아주 좋으면 이것 자체로 포만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이 안 먹어도 되겠다. 금방 배가 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 지방이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는 걸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고 근육에서 지질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조직에서 에너지 저장을 촉진하고 장 잔벽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장벽의 완전성.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그대로 구글 번역을 그대로 해와서 좀 그런데 나중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거 좀 바꿀 생각입니다.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위에서 언급한 메커니즘이 다 깨지고 그래서 지질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방이 여기저기 축적되더라.
겁니다. 그만큼 장에 있는 미생물들, 또 당연한 얘기 할게요. 집사님, 거름을 잘 줘야, 좋은 퇴비를 줘야 땅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이 논문을 방금 얘기한 거를 쭉 해설한 거거든요. 설명 안 해도 되려나? 설명해 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포인터가 없나요? 포인터? 여러분, 이 색깔이 좋은 균이에요. 비피도 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이 나쁜 균이죠. 독소를 만드는 나쁜 균. 그런데 이게 좀 많잖아요. 이 균도 조금 있지만 이게 많으면은 간에도 영향을 주고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이 두 개는 신경이거든요. 신경에 영향 주고 간에 영향 주고 근육에 영향 주고 지방, 그 다음에 이거는 장에 있는 점막 세포에 영향을 줘서 다 이렇게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지방질의 균형을 쫙 맞춰준다는 거죠. 내 몸이 지방은 필요하거든요. 신경을 만들거나 근육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그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미생물들이 다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균형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밑에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방 축적이 많이 늘어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2021년 논문이에요. 아주 최근 논문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또 영어로 해놔서 죄송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바꿀 건데 HFD 공급은,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분 혹시 이게 뭐더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HFD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 이거일 거예요, 아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의 공급은 장에서 그람 음성 박테리아를 증가시키고, 이게 좋은 박테리아거든요. LPS 함량을 증가시키며 장 상피세포의 투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혈액으로 들어간 LPS는 신장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하이 팻 다이어트예요. 팻. 파이버가 아니고 섬유질이 아니고 지방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장에서 그람 음성균이 증가하고 LPS라는 독소 함량도 증가되고 장 상피세포의 투과성도 늘어나요. 즉 장이 빵꾸가 난다는 뜻이에요. 투과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혈액으로 또 LPS라는 독소가 들어가서 지질대사의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뭐뭐 제한시켰죠? 뭘 덜 먹게 했잖아요. 고기, 유제품. 이유가 우유하고 유제품과 고기는요, 일단은 지방이 좀 많아요. 그것만은 원인은 아닌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장내 미생물들의 영향을 줘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많아지면 장이 빵꾸가 나요. 그리고 빵꾸가 나면 이 독성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되면 염증 일으키겠죠. 그리고 지방도 막 축적을 시켜버려요. 고지혈증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하고 유제품은 제한합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늘려주면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고혈압 얘기를 할 거예요. 금요일에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당뇨병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그대로든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금요일에 제가 또 저희 교회 설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주셔야 제가 그 결과 보고를 할 수가 있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미밥 드세요. 가능하시면. 집사님 안 드셨나요? 여태? 예. 김재신 장로님, 현미밥을 왜 안 드셨어요? 좀 예. 아니, 근데 다 좋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전까지 안 드셨어도 되고요. 일주일 후에 또 안 드셔도 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예. 백미를 드실 경우에는 다른 섬유질을 더 많이 늘리셔야 돼요. 많이 늘리세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톱니 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한번 해보시죠. 예. 장로님 하실 거죠? 예. 탄수화물이 이게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안에는 사는 미생물들은 그 섬유질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먹을 거리가. 그러면 당연히 좋은 미생물들은 없어지겠죠, 많이. 반대급부로 나쁜 미생물들이 좀 많이 성해져요. 역시 똑같은 루트예요. 장에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은 독소 많이 들어가고 지방 축적이 되고 이런 거죠. 네? 헌혈을 어디에 몸 그냥 그렇죠. 당연히 생성이 되죠.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적혈구의 그 수명은 어떻게 되죠? 적혈구의 수명이 며칠이죠? 120일 정도 돼요. 3달. 그럼 3달 후면은 또 새로운 적혈구가 그 매일 생성이 되죠. 매일 생성이 되는데 그 한 세포만 봤을 때는 120일이라는 뜻이고 백혈구는 그보다 짧은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간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넉넉 잡고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하고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그 여러분 뒤에서 이 그림이 크게 안 보이죠?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람 음성균이 많아져서 LPS라는 독소를 많이 생성시키고 이 독소는 내 장을 통과해서 여기가 혈액 아니에요.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간에 영향을 주고 지방 축적을 시키고 또 근육에도 뭐 염증을 일으키고 막 이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하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바꿔버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에 좋은 미생물들을 캡슐로 만들어서 넣어주자.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말짱 헛거죠. 왜냐하면 넣어줘봤자 걔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공급 안 한다면 걔네들은 오래 못 살고 또 죽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제약회사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돼. 고지혈증 약하고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먹어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될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따라하면 될 텐데 사단은 우리 입맛을 바꿨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지금 50평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맛있는 거 없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살짝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 아니,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유지돼야 삶의 재미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년간 먹을 거를 쌓아놓은 그 미련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뭐 하고 놀지? 이런 먹고 놀자 이거잖아요. 그럼 먹고 놀자 하면 나쁜 짓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자, 다음 논문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또 영어가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정리를 좀 못 해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단쇄 지방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저기 위에 SCFA, Short Chain Fatty Acid라는 뜻인데 이 단쇄 지방산이 미생물 학자들, 지금 의학계, 이 미생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단쇄 지방산. 여러분 처음 듣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단쇄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단쇄 지방산. 미생물들이 만들어요. 뭘 먹고 만드느냐? 섬유질을 먹고요. 열심히 먹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 단쇄 지방산이죠. 그런데 이 단쇄 지방산은 결장과 맹장에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흡수되고요. 그리고 이 단쇄 지방산은 5에서 10%만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90%는 내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미생물이 만들어낸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미생물들이 아까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섬유질을 먹고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90%가 내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요. 근데 흡수가 된 다음에 보세요. 대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이 단쇄 지방산은 장 상피세포와 간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단쇄 지방산이 장에 있는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이에요. 여기 조금 더 어려운 좀 이게 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장에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에 있는 세포. 대장에 있는 세포는 에너지원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이 단쇄 지방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많이 먹고 이 단쇄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장 세포는 쪼그라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쪼그라들어요. 장이 얇아져요. 그럼 병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자, 밑에 거 읽어볼까요? 이 SCFA, 이 단쇄 지방산은 호르몬 방출을 유도하여 포만감을 높이고요.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죠. 또한 상승된 렙틴 수치는 신호 조절을 통해 지질 대사를 조절하고요. 또한 이거는 지방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으로 지방 간에서 못하게 만들 게 아니고 이미 내 장에 있는 이 미생물들 시켜가지고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것 좀 어떻게 잘 조절해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조절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옛날에 우리 60, 70년대에 많이 있었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국가들 보면 그쪽 나라 사람들 보면 이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질병은 딱 이 음식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의 영향이 엄청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음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림이. 예, 방금 그 얘기예요, 사실은. 논문에 있는 내용을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퇴비를 주면 땅이 살아나고 식물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 얘기했다시피. 땅속 미생물이 퇴비를 먹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은 섬유질이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먹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든 LPS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든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걸 만들어내냐, 나쁜 걸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내 몸의 건강 상태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고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내일부터 영상 강의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갈 거예요. 그럼 그 영상 강의 보시면서 짧아요. 한 3분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길어야 4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보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을 하나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으면 그게 생각이 없죠. 꼭 들어야 돼. 꼭.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방면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 현미를 먹어야 되는지, 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영상이 짧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요구르트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당뇨병 할 때 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요즘 현대사회에 큰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환경 호르몬이 요구르트 속에 많습니다. 우유 속에 많아요. 그래서 엘렌지 화인 여사는 나중에 우유도 먹지 말아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그 시기가 지금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이었을까요? 코로나 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EBS에서 그 모유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EBS에서 모유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젖에서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온다더라예요. 포유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요, 자기 몸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는 루트가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젖이에요. 그래서 모유를 분석해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이 소중한 아이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그때 기억나는 분이 없으세요? 아버지들은 기억 못 하실 테고 엄마들은 기억이 없죠. 아니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지금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뭐 EBS 모유 환경 호르몬 이런 검색어를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래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찜찜하죠. 근데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상위 포식자, 인간이 제일 상위 포식자잖아요.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이 환경 호르몬 축적은 늘어나거든요, 몸속에. 근데 소나 돼지를 키울 때도요. 제가 직접 축산업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축산업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를 키울 때 단시간에 키워서 팔아야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소를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텐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건 사료겠죠. 사료 안 해요. 직접 환경 호르몬을 넣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넣는 줄 아세요? 환경 호르몬을 넣어야 지방이 많아져요. 빨리 큰다는 의미가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지방 비율이 높아져야 맛있어요. 마블링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막 저기 들에서 날뛰는 애들 잡아서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지방 비율이 높아져야 맛있는데 이 지방 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호르몬, 소 안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은 배출 루트가 어디라고요? 아니, 젖이에요, 젖. 사람은 모유지만 소는 우유죠. 근데 환경 호르몬은 화학 물질입니다. 아무리 살균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우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책을 쓰면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럼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모짜렐라 치즈 아시나요? 집사님도 아세요? 아, 저는 모르고 모짜렐라 치즈에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그 기사를 쭉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소는 괜찮을까요? 거기서도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평 교회 읍에다가 그 뭐죠? 소각장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깎고 띠 두르고 나가야죠. 왜 여기다 세우냐? 여러분, 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입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은 강력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다가 이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다이옥신의 특징은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옆에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이옥신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비 내리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재림교회 다니기 전에 그거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일이겠죠. 어떤 뉴스가 썼었냐면 닭고기를 먹되 닭 껍질은 먹지 말라. 왜? 닭 껍데기에 다이옥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기억 못 하세요? 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껍데기 맛있지만 껍데기에 그 지방이 많아서 맛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이옥신이 많다 해가지고 먹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중학생 때 뉴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옥신 이거는 공중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요 호주에 떨어집니다. 거기가 아무리 공장이 없고 하더라도 순환하잖아요. 전 세계로 순환하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목하는 소도요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다이옥신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농산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농산물에도 예를 들면 DDT라는 거 아시죠? DDT. DDT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 못하게 돼 있지만 그 뭐죠? 중국에서도 사용 못하게는 한대요 지금. 근데 암암리에 하고 있고 아주 예전에 뿌렸던 것이 잔류가 돼가지고 아직도 식물에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소 먹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DDT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농약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도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씻어내고 먹는 거죠. 그런데 씻어도 있어요. 씻어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대비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섬유질은 이 환경 호르몬을 같이 싸잡아서 내려갑니다. 제가
저기 당뇨병 할 때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얘기할게요. 일본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실험이에요. 쥐한테 다이옥신을 투여를 합니다. 실제로 다이옥신을 주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이옥신을 주사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사료를 먹이고요. 또 한 그룹에는 쌀겨를 포함한 사료를 먹입니다. 실험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쌀겨가 포함된 그 사료를 먹인 그 다이옥신 맞은 그 쥐, 몸속에 지금 다이옥신이 있어요. 그 쥐의 대변을 분석해 보니까 다이옥신이 4배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 사료를 먹인 쥐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이나 다 농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섬유질이 같이 들어간다면 빼냅니다. 빼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나 유제품은 섬유질이 제로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 몸에 넣기만 하지 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고기를 드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래서 세간에서 뭐 고기를 먹을 때 야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선책이죠. 최선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냥 최선책 선택하시는 거 어때요? 일주일만이라도 하다 보면 이게 더 좋다라는 거를 몸으로 체득하다 보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만 해봅시다. 눈 딱 감고. 예. 네. 예,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 다음 그 약초 슬라이드 잠깐만 띄워주세요. 모양새라도 보여주고 가려고요. 예, 예. 구약에 나오는 그때요? 옛날에는 없었죠. 환경 호르몬, 그렇죠. 환경 호르몬이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원래는 대량 살상 무기로 개발됐다고 해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 특정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막 살포를 해버리잖아요. 근육하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용을 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용된 게 농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농약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곤충의 신경이나 근육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농약을 쭉 뿌리면은 뭔가 툭 떨어지지 않아요? 해충들이 떨어지잖아요. 걔들이 마비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신경이나 근육도 약간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미량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유식부터 사실은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이유식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빼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되는 시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다이어트 이번에 저희가 했던 다이어트 말고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다이어트 책 냈다고 그랬죠. 그 책 내면서 실험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여러 사람을 데려 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체험단 모집해가지고 했는데 약도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대로 섬유질 많이 먹게 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체중도 재보고 다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이 좋아진 쪽으로 가요. 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그래요. 사실 섬유질이 환경 호르몬을 뺀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까 그 일본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자는 기사를 쓸 때요. 섬유질이 환경 호르몬을 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유질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환경 호르몬 같은 걸 빼줘야 되고 미생물도 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잘 씹어서. 잘 씹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진짜로.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토마토, 저도 이제 요즘 토마토, 방울토마토 먹으면 그 이제 우리 뭐죠? 변을 보면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변 보고 나서 토마토 씨 말고요. 껍질은 분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토마토는 그렇다 치고 다른 음식, 예를 들어 상추나 이런 거 먹고 나서 변을 봐보세요. 큰 조각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통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씹을 만한 것을 씹으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상추는 막 잘게 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당근이나 또는 뭐 형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씹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단련이 되잖아요. 운동도 하다 보면 잘합니다. 단련이 되잖아요. 그때는 상추나 뭐 이런 거 먹어도 잘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잎채소를 가지고 막 씹어라 하잖아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뿌리채소, 열매채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아서 먹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침하고 같이 넘기는 매우 중요한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침을 발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행위가. 그래서 갈아서 그냥 넘기는 거는 이것도 차선책. 예. 하나님이 주신, 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드러운 곳에 이 단단한 뼈 조각을 심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갈아야 되니까. 차선책. 예, 차선책. 네. 씹어서 먹으면요? 즙을 이렇게 하면은 글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특성이 또 있을 테니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예. 장로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예. 음, 음. 그, 그러면 그러면 즙 드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배운 대로 잘 씹어서 드셔도 그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음. 집어넣지 마세요, 집사님. 이제 알아서 씹으시라고 하세요, 그냥. 왜 안 씹으세요, 장로님? 자, 부부싸움 이제부터는 저 가서 하시고 이제. 자, 네. 마이크까지 유익한 균을 갖다가 잘 키워야 되는데 저녁에 잘 안 먹고 아침 점심은 그래도 잘 먹고 저녁에 계속 밥을 안 먹는다. 그럴 그러면 잘 안 크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계속 하는데 고기도 좀 먹긴 해고 또 땡기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장이 또 아니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장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LPS 균이 그 나쁜 균이 있는데 그것을 죽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죽이는 방법 없나 그런 거랑
예, 그리고 또 부정맥에 관해서는 뭐 어떤 건 없나? 별로 이런 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채식을 하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소, 염소 등등. 그리고 우랑우탕이 채식주의자라고 해요. 우랑우탕이.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걔네들은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최초의 곡식이나 뭐 이런 걸로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게 아니고 그게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입맛 때문에 고기를 지금 놓지를 못하는 건데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란 거 아시잖아요, 집사님도.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건데. 예, 그렇죠.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주일만 좀 해보시라니까요. 불평하지 마시고. 아니,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고 하면 경제도 좋아지잖아요, 가정 경제도. 예, 농담입니다. 서로 지금 농담을 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예전에 84년도 올림픽이었나? 칼 루이스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칼 루이스. 단거리 육산 선수. 그 다음에, 조코비치라고 아시는 분. 조코비치 알아요? 테니스 세계 거의 1등이잖아요. 그럼 세레나 윌리엄스 아세요?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그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채식주의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코비치나 세레나 윌리엄스는 이 테니스가 보통 힘든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채식주의자예요. 고기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하신다고. 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랑우탕도 덩치가 얼마나 크고 코끼리 생각해요. 코끼리. 기린도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풀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풀 먹는다고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안 먹거든요, 고기를. 우리 집사람 치킨 가끔 사오면 제가 치킨에 입을 잘 안 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킨을 시키면 저 안 먹어요, 잘. 근데 그냥 안 먹으려고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땡겨요, 저는. 근데 그 경지까지 가면은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고 나쁘고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야 선악간에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도 잘 깨닫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살 거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될 텐데 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생활하면 이게 이제 제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여러분 그럼 저는 재미가 없을까요? 사는 게? 저는요 사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좀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글 쓰는 것도 재밌어요. 책 쓰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연구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희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걔네들은 자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세상을. 네, 그렇죠. 재밌거든. 흥미진진하죠 사실. 근데 고기 안 먹어도 흥미진진하고 건강해집니다. 집사님. 없어서 못 먹는.
아, 이것도 영상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나오네.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약을 10년 이상 먹는 상태에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산사나 뭐 단삼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너무 수치가 내려갔다고 고지혈증 약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끊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먹었어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는 고혈압도 이제 너무 수치가 내려가니까 고혈압도 제일 낮은 걸로 약한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고, 지금은 고지혈증 약은 안 먹고 있고 고혈압 약은 약한 걸로 먹는데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 너무 오래 고혈압 약을 먹었으니까 끊기는 조금 불안하니까 그냥 좀 더 먹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게 그게 한 1년 이상을 먹으니까는 뱃살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뭐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몸무게는 많이 안 줄었어요. 근데 내장 지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약초를 배우신 분이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드릴 그 산사 있잖아요. 산사를 이제 꾸준히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고지혈증이 약을 먹고 있었죠. 근데 병원 가니까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아, 약 끊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이 약 산사라는 약이 아니어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급해요. 이 급한 성격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산사를 넣는 거지 산사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저기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 정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아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드셨던 이제 산사 알려드릴게요. 산사나무 처음 보신다고 그랬는데 예, 저게 산사나무예요. 가을에 9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5월 달에는 꽃이 이렇게 펴요. 찔레나무 아니에요? 찔레나무는 덩굴성으로 이렇게 낮게 자라잖아요. 나무로 커요. 이게 사실은 아마 이 천장 뚫고 갈 정도로 커요. 큰 거는요. 되게 큰 나무예요. 자, 산사나무 열매 볼까요? 열매가 지금 아마 형태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형태가. 그리고 가을에 다 익으면 이 정도. 아시겠어요? 가평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누가 따는 거 보셨어요? 그냥 올해는 이제 집사님 거예요. 올해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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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이 많아요.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 줄 아세요? 연인산에 올라가다 찍었어요. 예? 약간 떫고 쓰고, 아니 시고 떫어요. 근데 다 익으면 떫은 맛은 없어져요. 감도 마찬가지로 다 익으면 떫은 맛 없어지듯이 얘도 그러는데 연인산 올라가다 보면은 얼마 안 올라가서 그 절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조그만 전, 예? 대형산지 뭔지 하여튼 조그만 절이에요.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절 앞에 바로 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산사나무가 이렇게 제 손에 닿을 정도로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약인 거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딴 산사나무가 제가 보니까 해거리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해거리 안 해요. 매년 똑같은 양을 줍니다. 그래서 산사나무 한 그루 심어 놓으면 정말 자식한테도 물려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교회에서 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산사춘이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술이에요. 예. 산사가 원래 고기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약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지금도 한의사들은 이럴 때 써요. 그런데 고기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아까 무슨 효능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방을 완벽하게 녹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덩어리를 먹고 내 위장에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와서 녹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고기를 먹기 때문에. 여기 집사님은 매일 고기를 먹으면 단련이 돼 있어서 오늘 또 리파제 나오고 내일 또 리파제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뻥뻥뻥뻥뻥뻥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니까요. 맨날 풀떼기만 먹다가 어느 날 잔치가 벌어져서 고기를 먹었는데 안 나와 리파제가.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그때 산사나무 열매를 달여가지고 마시면 쑥 내려가요. 산사나무 열매가 지방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우리 안양교회요. 안양교회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잘 따라하시던데 가평교회는 곳곳에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시는. 집사님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중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산사차를 먹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썼어요. 여러분 중국 음식이 어때요? 기름져요.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떼기만 먹었었는데 중국은 옛날에도 기름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산사를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다른 음식 하나 볼까요? 탕후루. 탕후루라고 북경에서 파는 그 지역 대표 간식인데요. 산사나무 열매를 꼬치로 만들어서 팔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떡볶이 비슷한, 떡꼬치 비슷한 느낌의 길거리 음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산사나무 아세요 하면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아니 아까 처음에 모르신다 했잖아요. 중국에서 이 강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그 정도로 우리하고는 문화가 틀려요. 산사 굉장히. 자, 그래서 제가 약초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산사를 어떤 질환에 쓰세요라고 강조하냐면 고지혈증. 근데 실제로 제가 산사를 많이 쓰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 저처럼 산사 많이 쓰는 사람 없을걸요? 그 정도로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산사를 드시면 고지혈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부작용 없어요. 부작용이 있어봤자 약간 재밌는, 그러니까 산사가 대변을 묽게 만들어요. 또 제 생각에는 지방을 좀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산사를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유에다 타잖아요. 그럼 우유가 몽글몽글 뭉쳐요. 막 이게 아마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로 뭉쳐요. 바로. 네, 막 뭉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산사를 드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드렸죠. 그런 분들 보니까 대변이 좀 묽어져요. 근데 변 빚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큐란이라는 약 아세요? 서큐란이 산사로 만드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저기 작은 글씨 안 보이시나요 혹시? 저 서큐란 위에 써 있는 작은 글씨. 서양산사 성분의 혈액순환 개선제. 약으로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맞아요. 서큘레이션. 근데 이게 왜 혈액순환제냐? 혈액을 돌리는 약이 아니고 혈액이 잘 돌 수 있게 이 혈관 안에 있는 장애물 치워주는 약. 지방을 녹여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지방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산사라는 약은요. 혈액 안에 있는 지방도 녹이고요. 여러분 간에 있는 지방도 녹입니다. 심지어는 뱃살도 빼줍니다.
원샷 하지 말고 이게 물에 타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산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 경험 하나 얘기 드리면 산사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에 달이지만 먹기 좋게 환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환을 만들어서 줬는데 뭐 때문에 줬을까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대 아주머니가 계속 저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병 때문에 가져간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계속 가져간 그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가져가십니까? 살이 빠졌대요. 살이 빠져서 가져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지셨어요? 했더니 자, 50대 아줌마예요. 50대 아줌마. 2달에 5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그냥 넘겼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산사를 살 빼는 약으로 잘 쓰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살 빼는 약으로 안 쓰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2달에 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좀 빠졌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이걸 드신 분 다른 분들한테도. 그랬더니 다 빠지는 건 아니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살 빼는 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어요. 사실. 간에 있는 지방도 빼주지,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지, 혈압도 낮춰줘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게다가 살도 빼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급이면 죄송하긴 한데 신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가평에 많아요. 가을에 한 추석 때쯤 돼가지고 이게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빨간색 열매 맺혀 있으면은 따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익으면 따야죠. 당연히 익으면 따야죠. 여러분 그 식혜를 만들 때요. 여러분 산사 식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고요? 어디서 들으셨는데? 예. 그렇죠.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산사를 달여가지고 그 물로 식혜를 만들면 정말 완벽한 소화제가 돼요. 완벽한 소화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나라 때 시인인데요. 이분이 살이 질긴 늙은 닭을 삶을 때 산사 몇 개를 넣으면 살이 잘 무른다 라는 구절을 남겨놓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초 배우신 분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 닭을 삶을 때 산사를 넣었더니 정말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을 녹인다는 명확한 근거예요. 이거는 뭐 토종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닭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산행 가실까요? 애기 먹어도 돼요. 당연히. 이 산사는 부작용이 그렇게 없어요. 먹는 양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물 1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사를 비롯해서 어떤 약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할 때 그 물이 중요한다기보다도 그 하루에 섭취하는 약의 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사는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20g 말린 것 기준 20g에서 이제 최대 40g 정도. 근데 만약 최대 40g 정도를 복용한다고 쳤을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맞아요.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물의 양 보다는 좀 더 넣어야겠죠. 왜냐하면 달이니까. 달여서 좀 좋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양이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면 돼요. 어떤 것? 아, 설사 아니면 속쓰림.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산사의 특징이 신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양을 줄이시면 돼. 양을 줄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안양교회에서는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우리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와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혈액 뽑고 마지막에 혈액도 뽑고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 기능들이 다 좋아진 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얘기 드렸죠. 산사하고 구기자는 간에도 아주 안전한 약입니다. 되게 좋아요. 다른 질문? 그렇죠. 다른 건 넣으셔도 되죠. 근데 이제 뭐 목적 의식이 있으면 뭐 그런 걸 넣으셔도 되는 거죠. 어디? 아니에요. 아주 열성도 아니고 그냥 보통. 네, 보통. 구기자도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효를 하셨어요? 예. 발효라는 거는 그 설탕에 쟀다는 뜻인가요? 예. 예. 혹시 발효를 하셔서 계속 드셨다고요? 예. 네. 발효 전문가신가 봐요. 취미로. 저는 사실 이제 발효 쪽에 제 전공을 한 게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탕에 재는 방법은 설탕에 재면은 발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발효가 뭐였죠, 결국은? 아니, 그게 아니고 발효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쪼개내는 행위예요. 그게 우리가 하느냐, 미생물이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미생물이 쪼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원칙은 내가 입에서 어떤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면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쪼개져요. 물리적으로도 쪼개지고 침이라는 그 화학적으로도 분해가 돼요. 그리고 그 분해는 위장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소장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완벽하게 쪼개져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머리를 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얘 입에서부터 장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쪼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쪼개 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게 발효잖아요. 그게 된장도 마찬가지고 청국장도 마찬가지고 미리 쪼개서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장에 있는 미생물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식품은 아예 미생물이 할 일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미생물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생태계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쉬운 길을 갈 것인가? 발효는 쉬운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바른 길이냐를 봐야죠. 근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는 그게 원당이다 하더라도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사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나갈까요? 네.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깜빡하고 나가야 되는 생각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나가시죠. 다음 주에는 제가 등산복 좀 챙겨 올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시간이 붕 뜨지 않아요? 강의가 제가 파일을 4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4개 다 썼어요, 지금. 예. 메일 속에 다른 강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다운받을까요? 여기서 메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예. 그럼 체크하고 오세요. 그러면 3시에 시작할게요. 3시에. 3시에.